씨, 이거 되게 이상하다. 러시안 룰렛과 같은 자살 게임을 마치 스포츠인 양 프리 땡땡땡이라고 한 개까지 밀어붙인 결과 누군가는 반드시 사막의 문턱에 한 발 내딛는 것이다. 사망사고의 책임을 전가하는 데는 탁월한 방법이다. 방어진료가 필요한 일부 국가의 임상의사들은 여기서 배워야 할 수도 있겠다. 뭐야 이거. 진짜 이상하다. 뭐지? 이 사람 프리다이버한테 맞은 적 있나? 지난주 영상에서 아주 흥미로운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포유류 잠수 반사는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란 주장입니다. 김병권 씨의 잠수의학이라는 책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장난을 통해서 어그로를 끌거나 개념의 모호한 정의 때문에 생긴 오해라거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동호인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과학자 사이의 괴리감 때문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주장의 근거를 알기 위해 이 책을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회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수중과학회라는 이름이 꽤나 익숙합니다. 물고기 박사로 유명하신 명정구 박사님의 학회 이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열심히 보았던 명정구 박사님의 책과 비교하니 차이가 좀 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해봅니다. 한국수중과학회와 도서출판 수중과학회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만 알아보겠습니다. 책이 꽤 두껍습니다. 78,000원이나 하는 이 두꺼운 책은 몇 페이지일까 궁금합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책을 눈앞에 두고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책의 3분의 2 부분이 지나면 갑자기 페이지 넘버링이 사라집니다. 우선 목차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챕터를 찾아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제목이 있습니다. 해녀 방식 표면 지향 활동. 해당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충격적입니다. 목차에 나온 페이지와 실제 페이지가 맞지 않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수반사의 생리적 영향이라는 챕터를 찾았습니다. 책을 읽는데 막히는 부분이 자꾸 생깁니다. 오타도 많고 문장의 주어와 동사가 일치하지 않는 비문도 많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단어가 눈에 띕니다. 지식다이버. 지식다이버 대체 뭐지? 특정 스쿠버 단체에서 사용하는 용어인가 싶어 아는 스쿠버 강사님들께 전화를 드려봅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알레한드로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에서 네. 지식다이버라는 말을 써요? 지식다이버? 예, 지식다이버. 영어를 못해요, 그럼? 그거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린 건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식다이버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봐요. 저도 진짜 오래된 다이버라서 예. 다른 단체분들 다 이제 쓰고는 있는데 그럼 지식다이버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되게 궁금하네요. 본격적으로 저자의 주장을 정리하고 그에 대해 반박을 해보려 합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저게 없어, 하나도 레퍼런스가. 의학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고 있는 것과 달리 정말 황당하게도 이 책에는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연구, 일부 연구라고 뭉개고 넘어가는 것도 많고 인용할 때도 아무런 정보 없이 이름만 딸랑 남깁니다. 일부 저자의 전문 분야, 즉 의학과 관련된 부분은 짧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도표는 그냥 에릭슨 제공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에릭슨? 소니 에릭슨 할 때 그 에릭슨 회사 이름일까요? 아니면 사람 이름일까요? 친구인가? 1993년 발간된 이우혁 작가의 판타지 소설 테마록에도 소설 속에 등장하는 설화와 무기, 초자연적 현상과 관련해선 레퍼런스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슬슬 이 책의 학술적 가치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심지어 본인의 주장과 인용,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의 구분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미신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하지만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참고자료도 제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책은 정말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잠수 반사 연구가인 파울레프에 따르면으로 시작하는 작가의 말은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나지만 그에 반박하려면 지금부터 일주일간 밤을 새서 파울레프의 모든 연구를 일일이 다 찾아보고 다시 그에 대한 반박 내용을 일일이 다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계속 읽어보니 다행히 일주일씩 준비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작가의 주장은 작가의 주장을 통해, 다시 말해서 그냥 논리로 파쇄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단순한 어그로이자 말장난일 뿐입니다. 먼저 댓글을 통해 논란이 되었던 의문은 책 안에서 해결됩니다. 작가는 책에서 잠수반사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포유동물 잠수반사의 개념은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 그만큼 불이해와 오류가 만연하다. 다만 작가가 주장하는 이 오류라는 것을 아주 극단적인 예시를 통해 설득하려 합니다. 그리곤 뜬금없이 결론을 내립니다. 무엇보다 잠수반사를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요. 참 재미있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 바로 3페이지 뒤에 작가는 얼굴이 물에 닿는 것만으로도 잠수반사가 유발된다 하고 심지어 신체의 일부만 물에 잠겨도 잠수반사가 유발된다고 서술합니다. 그렇다면 이 작가가 말하는 잠수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은 사람은 아예 물에 닿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쩌면 이 잠수의학이라는 책에서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살고 싶다면 물을 멀리하라 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 의사선생님이 스쿠바, 프리, 그런 거 뭐더러 해, 그거 하면 죽어 라고 말한다면 공감은 못해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쿠버 다이빙 매니아가 그것도 본인의 책에 제주도 사수항 근처 야간 다이빙에서 마스크 없이 잠수를 했다거나 서귀포 잠수함 스크루 뒤에 다가갔다가 마스크와 레귤레이터가 날아간 경험이 있다고 의도를 알 수 없는 경험담을 자랑스레 이야기하는 다이버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정말 황당하지만 책에서 본인이 밝힌 내용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작가의 논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인간이 물에 들어가면 잠수반사가 일어난다. 잠수반사는 심박동수의 하락, 그리고 사지로의 혈류 감소로 구성된다. 하지만 여기서 논리의 비약이 또 일어납니다. 작가는 심박동수가 낮아지고 사지로 혈류 감소가 일어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소를 보존하는 이점은 없다고 단언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위해 또 하나의 극단적인 예시를 듭니다. 고래는 120분 정도 잠수할 수 있고 바다 표범은 더 오래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중략 사람이 호흡을 참는 시간은 다른 해양 생물들과 비교해 볼 때 정상적으로 매우 짧다 라고 서술합니다. 사실 작가의 말과는 달리 120분 정도 잠수하는 기록을 가진 것은 엘리펀트 실, 즉 남방 코끼리 물범이고 빅드웨일 같은 고래는 오히려 222분까지도 잠수한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 사람이 호흡을 참는 시간은 정상적으로 매우 짧다라는 표현도 진짜 이상하긴 하지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작가의 이 극단적인 예시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록으로 남겨진 어떤 포유류의 최장 잠수 시간을 통해서 그 포유류의 산소 보존 능력이나 대사율을 추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작가의 논리에 따르면 8분 정도 숨을 참는 잠수 깊이도, 잠수 시간도, 크기도 인간과 비슷한 병코 돌고래들도 포유류 잠수 반사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작가가 덧붙이길 사람의 심박수가 물속에서 약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데 바다 표범은 10% 비율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인간이 물에 들어가면 심박동수는 낮아지고 사지의 혈류는 감소하지만 비교해서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그 비교 대상이 지구상에서 가장 숨을 오래 참는 포유류라는 것이네요.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사실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우던 것 그대로
가르치시던 것 그대로 계속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잠수 반사가 일어납니다. 심박동수는 하락하고 사지로의 혈류량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대사는 감소하고 산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돌고래도 마찬가지고 물범도 마찬가지고 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음물 속에 들어간다거나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심박동수가 증가한다는 등의 판례는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물범은 2시간 정도 숨을 참고 돌고래는 8분 정도 숨을 참으며 사람도 12분까지도 숨을 참을 수 있다는 사실도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종과 개체 간의 차이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생리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그렇다면 사람과 고래와 물범과 쥐를 한데 묶을 수 있느냐? 라는 것이 질문이라면 제 대답은 그러든지 말든지입니다. 그건 단어의 정의를 누가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니까요. 이 문제의 본질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애초에 제가 이 문제를 다루게 된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있었던 게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적절한 논리와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상이죠. 하지만 이 책은 아무런 답도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혐오라는 것에서 분노합니다. 이 책의 작가는 본인이 혐오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마치 그 대상의 주장인 양 가짜 주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본인의 망상을 바탕으로 비난합니다. 문제는 그 비난의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동호인들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가는 과호흡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그대로 차용하여 해녀 가로 열고 프리다이빙에서는 입수전 과호흡에 대한 의식 소실 시나리오를 교육하고 있다. 아니라는 증거도 없으나 모든 의식 소실을 이 시나리오로 설명할 순 없다. 프리다이빙에 있어서 하이퍼벤틸레이션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이퍼벤틸레이션은 물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의 원인 중 하나고 특히 본인이 주의를 기울여서 막을 수 있는 수많은 변수 중 하나입니다. 누구도 모든 기절의 원인을 하이퍼벤틸레이션 때문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마치 프리다이버에게 사고가 났을 때 하이퍼벤틸레이션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한다는 듯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뒤에 작가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자살 게임을 마치 스포츠인 양 프리 땡땡땡이라고 한 개까지 밀어붙인 결과 누군가는 반드시 사망의 문턱에 한 발 내딛는 것이다. 사망 사고의 책임을 전가하는 데는 탁월한 방법이다. 그리고 도대체 왜 적었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아주 의미 없는 사족을 붙임으로써 프리다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인들도 욕보입니다. 방어 진료가 필요한 일부 국가의 임상의사들은 여기서 배워야 할 수도 있겠다. 작가는 이 책에서 단어의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상 프리다이빙, 암네아라고 부르는 무호흡 잠수에 대해서 작가는 해녀 다이빙, 지식 다이빙, 지식 잠수, 해녀 가로 열고 프리다이빙, 프리다이빙, 프리땡땡땡, 표면 지향 활동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을 바꿉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서 논하면서 인터넷에서 긁어모은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레퍼런스를 달아두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멸칭을 통해서 혐오를 표현하는 얄팍한 수법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사람들은 스카이다이빙을 할까요? 왜 사람들은 히말라야에 올라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목표에 동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도전에 공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취미를 꼭 함께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혐오해선 안 됩니다. 바다를 가득 메운 낚싯줄과 낚싯바늘을 꿰고 다니는 거북이들을 종종 봅니다. 그렇다고 모든 낚시꾼을 지구의 적으로 규정할 순 없습니다. 저는 많은 영상을 통해
프리다이빙 대회 위주의 커리큘럼과 기존의 트레이닝 방식, 좋은 PB가 좋은 다이버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만, 인간의 한계를 찾기 위해 끝없이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뜻을 존중하며 예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게 옳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 모르는 것, 자신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혐오하고 그 혐오를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본질을 호도하고 데이터의 틈새 속에 극단적인 예시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닙니다. 소설이죠. 혐오는 마케팅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혐오가 본인의 지적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혐오를 통해선 본인의 가치를 올릴 수 없습니다.